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느는데 그 느는 게 일자리가 늘면서 느는 지역. 여기는 무조건 물론 많이 높아 있으면 조정을 받아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우리가 아시는 뭐 강남역, 뭐 용산역 이런 데들이 지하철 호선이 여러 개가 겹치잖아요. 버스도 많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통 결절점이라고 그래요. 막 서로 모이는 장소죠. 교통 요충지. 그러면 국가 도로망 계획에 계속 크로스가 되는 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왜 크로스를 시킬까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 종합 계획을 잡을 때 산업 발전 이런 걸 다 잡잖아요. 거기 다 연결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사만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좀 보시면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와 차주가 주택의 소유권을 나누는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천일에 칠면조죠. 밥을 주니까 좋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천일째 어떻게 돼요? 먹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질 때 10% 갖고 서로들 다 샀어요. 근데 집값이 그럼 오르겠죠. 사는 건 편한데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어느 사람은 하나 앞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올랐는데 뒤에 사람이 안 사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안 오르겠죠.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집값이 너무 오르면 10%를 받던, 잘 보세요. 말은 10%고 정부가 40% 된다 그러지만 60%는 내 돈이고 10%면 50%는 대출이에요. 50%가 대출이에요. 그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암만 뭐 알바고 뭐고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알바생 보고 집 사라는 얘기냐.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 그게 정상인가요?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옆에 삐져 나오는 게 뭐예요? 단 소득 어쩌고 저쩌고 해요. 소득이 받쳐주는.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집값을 낮춰주고서 편하게 이자 안 내고 사는 게 더 국가를 위하고 젊은이를 위한 게 아닌가요? 이 비싼 집값을 또 젊은이들 피를 빨아가지고 이 집값을 유지하겠다고요? 정부는 국가에는 자기들이 국민의 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들 판인 줄 아는 일부 악덕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제 악덕 공무원이라고 쓸게요.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이거 세금을 더 받아야겠거든.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을 늘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 돈을 갖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애를 쓰는 카르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좀 냄새나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대출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또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뿐이 아니라 젊은이들 뭐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헬프 투 바이거든요. 이름이 이쁘죠? 헬프 투 바이. 근데 이게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다 비판을 받아가지고 없애고 종료를 시키고 라이트 투 바이로 바뀌었어요. 정책이. 2년 전부터. 근데 그 10년 전 거를 들여오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못 펴니다. 그거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다 영국하고 비교하면 나쁜 게 뭐냐면 영국은요, 그 나 40%, 20%를 지원해 주는 거죠. 무이자로 했어요. 나름 진정성이 있던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대신 메꿔주면서 용인을 받고 실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애는 썼어요. 그럼에도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라는 이 기레기성 공무원들은, 악덕 공무원들은 앞뒤안으로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자, 자기가 그 사람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좋게 막 만들어주면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 100% 오르죠. 그럼 자기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세금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집이 올랐을 때 천만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슬아슬한 게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추겠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얘기를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간만 보잖아요, 자꾸 젊은이들을. 로드맵을 해서 뭐 손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다 손해를 본다? 그럼 무슨 짓이에요? 우리 세금인데? 그럼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집을 팔 때 도움이 되니까 누가 도움을 받아요? 개발업자들. 또 은행들. 대출이 또 생기잖아요. 은행이자 받아먹고. 나머지는 국민끼리 싸우는 거예요. 피튀기고. 집값이 더 올라가면 나머지 젊은이들은 그 뒤에 태어나는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소득 갖고 못 사는 값을 갖다가 또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주 거의 암덩어리 정책인데 제가 볼 때. 물론 이거를 일부 신축, 예를 들면 청년인데 사다리 역할을 해서 도와줘야 돼. 국가 예산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그 사다리 역할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는 이런 데 한정적으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구제도를 바꿔서 지금 헬프 투 바이에서 사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 라이트 투 바이, 저렴한 주택을 살 권리가 있다 국민들한테.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갖다 좋은 걸 해가지고 싸게 짓고 싸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책은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금융산업자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막 사탕 발림하면서요. 그냥 채무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배부르겠지. 계속 이자가 되니까. 그죠? 아주 사탄의 그 손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는 그런데 유혹당하고 나는 뭐 사가지고 돈 남겨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는 성공할 것처럼 같이 망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또? 똔똔이에요. 길게 보시면 이 금융 카르텔 기득권들이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채무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생각해서 연장선을 가져보시면 아 그렇네. 그 돈으로 집을 싸게 지어서 땅 싸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잖아요. 그게 후세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이번 정책은 그냥 없던 얘기로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고향 창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유심히 보는 지역이나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세종은 벌써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모르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만한 곳은 작년, 재작년에 전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뭐 무슨 산업단지 뭐 이런 거 발표한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느는데 그 느는 게 일자리가 늘면서 느는 지역. 여기는 무조건 물론 많이 높아 있으면 조정을 받아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손자까지 본다. 이러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북항이라서 이 항구 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변해가지고 북한하고 연결이 되고 항로가 이어지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거나 또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실크로드가 이게 연결되면 그 라인들, 동해안 라인들이 새로운 시대가 되거든요. 항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장기적인 거고.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통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망, 국가 2차 국가 도로망 계획도가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 25년에 아마 새롭게 좀 수정돼서 또 나올 텐데, 거길 보시면 이 도로선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요. 그림을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결절점, 그러니까 여러 교통이 우리가 아시는 뭐 강남역, 뭐 용산역 이런 데들이 지하철 호선이 여러 개가 겹치잖아요. 버스도 많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통 결절점이라고 그래요. 결절점. 막 서로 모이는 장소죠. 교통 요충지. 그러면 국가 도로망 계획에 계속 크로스가 되는 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왜 크로스를 시킬까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 종합계획을 잡을 때 산업발전 이런 걸 다 잡잖아요. 거기 다 연결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사만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좀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어디라고 안 집어드리고 방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국토종합계획, 이 두 개를 가지고 한 6개월만 보시면 앞으로 30년 부동산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억 원 가까이 올랐으나 주변 신축 단지와 비교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억지 춘향 매력적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얍삽한 LH 직원들이죠. 얍삽한 국토교통부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무주택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하면 안 되죠. 자, 그 땅을 샀을 때 보상가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건축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제가 이번에 나온 건축비를 뭐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 당시에 분양가 산정한 사람들 다 진짜 이건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5천 정도 이상 했거든요. 업을.
근데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싶으면 바로 9,001억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땅값이 오른 거지 주택가격이 오른 게 땅값이 오른 거지. 땅 근데 사놨잖아요. 국민 돈으로. 근데 왜 땅값을 자기들이 올려서 국민들한테 받아요? 안 되죠. 건축비 오른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다 제가 볼 때 장난친 거예요. 더 살짝. 명분은 건축비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 부분은 있어요. 제가 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기 신도시는 교통방 계획이 선 계획이에요. 2기 신도시는 대충 던져놓고 사람들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사업비 전체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막 이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의 20%는 무조건 교통망에다 쓰는 거로 잡혀진 계획이 3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업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제가 지금 다 안 받아가지고 체크를 안 해봤지만 그럼에도 좀 업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한 5천 정도라면 아마 우리 그 사전청약 되신 분들도 이해하시고 쫓아왔을 텐데 너무 업이 된 건 다 느끼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자, 옆에 아파트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국민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3기 신도시 보상 돈도 우리 세금, 짓는 돈도 우리 세금, 그죠? 팔고 나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LH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들 주머니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잔머리를 쓰는 분이 약간 카르텔이 있다고 할 때 옆에 단지가 3억인데 신축을 3억에 팔면 팔려 안 팔려? 팔리죠. 여기 오래된 아파트인데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보상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하고 해보니까 2억이면 팔아도 돼. 그래도 남아. 근데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가 3억이야? 그럼 2억 9천에 팔리면 싸다는 느낌을 주네? 이 장난 치는 거죠. 안 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세가 있는데 다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래도 여러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텐데 아마 끝까지 장난칠 겁니다. 제가 볼 때 리더가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조성원까지도 말씀드린 그걸로 하면 지금보다 무조건 1억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세금 낼 맛도 나고 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새로 되시는 그 정권이 좀 그걸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옹달에서도 많이 전달하셔서 젊은이들이 다 같이 아니 이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너희들이 부풀리냐 이래가지고 좀 스피커가 나오면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 주택가격이 또 조정될 거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 하면 나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 망합니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정의와 더불어 사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으로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경매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이 있다면 경매로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옹달에 제가 나오고 있는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앞으로 경매가 좋아질 거다고. 뭐 지금 경매가 좋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미리 하셨으면 뭐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경매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프레임이 그래도 서울이야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의 안정성은 있죠. 근데 이제 세종시로 만약에 도시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약간 흔들리겠죠? 그래서 조금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죠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인구가 늘고 있고 일자리가 느는 지역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 1번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옆에 시세 보시고 10에서보다 싸다. 그리고 많이 싸다 이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구매하셔도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젊은 층이 급감하는 지역 여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겠죠. 도심. 뭐 어느 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시인데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군대 숫자가 50만인 거 아시죠 여러분? 2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만이면 소멸하라 그래도 못해요. 50년 100년 동안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센터는 살아남겠죠. 그런 경매 방식도 또 다른 차원의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불안과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관망하시던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제는 집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전에 경매 얘기 추가서 하나 드리면요. 경매가 1억이 있으면은 여러분 경매는 한 80% 정도 대출해 줘요. 그러니까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가격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을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시세 평가, 미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1억 정도면 뭐 5억, 7억, 8억짜리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집값이 좀 조정됐다가 조금만 더 조정되면 살려고 하셨다가 이번에 좀 펌핑이 좀 많이 된 바람에 조금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이 값에 따라갔을 때 내가 부담을 느끼나 않느냐 그걸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 전에 5년, 10년 전에는 우리가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 재건축 시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떼어가지고 재건축 올라가면 돈을 번다. 같이. 근데 지금 뭐 상계주공 그렇게 몸테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졌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린 내 집 마련을 막 생각하시면 둘 다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주를 아주 안전하게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까 안 벌까요? 90%더 봅니다. 그쪽으로 가이드를 정하신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실 때는 부담이나 머리가 덜 아파요. 확실히. 근데 이제 꼭 아프신 분들을 보면 여기가 좀 더 싸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물건이 더 보기 시작하고 다 좋은 집 같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 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오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딴 사람이 해버리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연속되면 사람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 멘탈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멘탈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가 되고 몸이 건강해야 뭐 집을 사서 누리잖아요. 멘탈 관리한 상태에서 내 소득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이 내가 갖고 싶은 거다. 내 욕망은 여기인데 나의 능력은 여기다. 그럼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버겁다 그러면 과감하게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행복의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더 행복하겠죠. 여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맨날 이자에 치고 투잡, 쓰리잡 등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한 척은 되죠. 너 어디 사니? 강남 살아. 속으로는 미치겠어. 이자 갚느라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자기 멘탈 관리 하시고 좋은 학교는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제분들이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도와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제가 들을 때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유명한 분인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 수학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욕망분의 소율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자꾸 커지면 점점 행복은 계속 작아지게 되겠죠. 욕망을 줄이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수에 맞게 이런 표현은 약간 폄하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약간 수준 내 처지에 맞게 알맞게 발전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면 폴 사무엘슨의 공식처럼 그 욕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베이비부모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뭐 없이 시작해서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그 욕망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에 안위 들린다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농사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이런 걸 좀 잘 판단하셔서 도심 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지 막 이런 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부담도 안 느끼고 자기 편하게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럼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택 가격이 좀 평온하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옹달 씨 가족 여러분, 제가 참 뭐 정책을 잡는 사람이면 부동산 가격 진짜 뭐 한 1년만 2년 만에 진짜 좀 안정되게 딱 예측 가능하게 바로 막 내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를 주고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판에서 다 빠져나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좁아지겠죠. 그들 노름에 안 놀아날 수 있고 불행한 것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과 이런 좋은 유튜브들이 계속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스피커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게 되면 우리 옹달 식구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투자하는 분들도 알아요,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2억밖에 투자를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지금. 욕심 좀 그만 줄이시고.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말 부르다 아이가. 말 부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알바 뛰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욕심 그만 내고 이제 베풀면서 살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옹달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옹달 채널 관리자분들과 함께 좋은 스피커를 계속 해주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